지난 시간에 저희가 근대 모던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근대화, 뭐 자본주의, 뭐 도시화, 산업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죠? 햄버거, 그죠? 무슨 상표? 네, 뭐 제가 뭐 특정 상표를 홍보하거나 뭐 음해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고요. 우리 동영상에 맥도날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어디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겠죠. 그죠? 어디일까요? 우리 동영상에 그쵸, 몰디브죠. 몰디브. 몰디브 아세요? 뭐예요? 안다고 끄덕, 제일 크게 끄덕. 섬이요. 예. 아유, 어떻게 알았지? 정말 섬같이 생겼네. 섬이네요.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에 잠기고 있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네, 환경 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네. 환경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지구에서 가장 낮은 국가 평균 지표면이 1.5m라 그래요. 계속 잠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맥도날드와 몰디브 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햄버거 커넥션이라는 게 저희 보았던 동영상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햄버거와 몰디브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 그냥 오늘은 조별로 앉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조장들에게 쭉 물어볼게요. 임시조장이 누구냐면 맨 앞에 부른 사람이 임시조장이에요. 그래서 김유진, 예, 한번 연결시켜 주세요. 예, 각 조장의 그 역량, 임시조장이죠. 임시조장의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고 조원들이 나중에 하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자, 두 개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네, 햄버거에 어디로 할까요? 네, 되게 좋아하네요. 마이크 잡으니까. 네. 햄버거에 들어가는 소고기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 소를 많이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초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열대우림이 많이 없어지고 열대우림이 없어지면 지구 온난화가 유발되어서 이제 그 빙하들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몰디브가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와우. 그런 거죠? 예. 예. 어떠세요? 1조 조원. 1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어떻게 조원들 생각이 어때요? 괜찮은 조장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훌륭한 조장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잘 연결시켜줬죠? 그래서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햄버거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뭐 빵, 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가 햄버거 패티, 고기죠. 소고기, 그다음에 소를 키워야 되고 그래서 뭐 중남미에 특히 이제 그 소고기도 혹은 쇠고기 둘 다 표준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쇠고기도 종류가 다양해요. 품질이. 그죠? 그래서 아주 고급 쇠고기는 일본 같은 데서 마블링이 잘 된, 극히 잘 된, 뭐, 와규 같은 이런 비싼 소가 있는가 하면 햄버거용은 좀 비용이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규모로 방목을 해서 많이 키우죠. 그 경우에는 이제 중남미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소를 키우는데 특히 197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축산업이 증가를 하게 되죠. 중남미에 우리가 본 동영상에 따르면 농지의 한 3분의 2 정도가 축산을 위한 그런 축산 단지로 전환됐다고 얘기를 하죠. 동영상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열대우림이 사라지게 되죠. 결국은 이제
목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숲을 베어내야 되죠. 숲을 베어내고 태우고, 그죠? 그렇게 해서 풀밭, 목초지, 소가 먹을 수 있는 목초지를 만들게 되고, 그 과정, 또 특히 이제 그 목초지가 그냥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사막화되죠. 전부 다. 그래서, 사실 소라고 하는 동물이 먹어대는, 곡물이나, 풀의 양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뭐 계속,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24시간 먹는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먹고 되새김질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본 동영상에 따르면, 곡물로 따지자면, 그 곡물로 따지자면, 쇠고기 100g과 우유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물 몇 인분? 혹시 뭐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22인분 정도를 먹는다 그래요. 소고기, 소 100g을 만들기, 고기 100g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제 이건 다른 이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육식의 문제를 좀 다룰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육식이라고 하는 게 특히 소고기라고 하는 게 지속 가능할 수가 있을까? 정말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후속 세대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환경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인데 소고기 산업 자체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그것이 방목을 하든 아니면 사료를 먹이든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좀 햄버거 패티용의 별로 좋지 않은 질의 쇠고기를 위해서 목초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소를 키우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뭐 기후 변화, 지구의 온도 상승 이런 걸 가져오게 되고 뭐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니까 몰디브라고 하는 정말 뭐 아름다운 섬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들 뭐 일종의 제3세계죠. 스리랑카 근처에 있는 이 조그마한 섬의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종의 이제 환경 정의의 차원에서 볼 때 이 지구 특히 이제 지구의 이상 기후 혹은 좀 더 정확하게는 기후 변화죠.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기후 변화의 책임자, 그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볼 때 서구의 산업화, 화석 연료를 사용한 서구의 산업화에 의해서 지구가 온난화됐고, 근데 그럼 그 혜택은 그 물질 문명이나 산업의 혜택은 선진국 혹은 중산층들이 혜택을 받고 그 피해는 어떻게 보면 그 혜택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혹은 그 과정에 기여하지 않은 제3세계, 몰디브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래서 햄버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 햄버거를 통해서 뭐 기본적으로 중산층 아니면 선진국의 일종의 노동자 음식이죠. 사실은 빠르게 먹고 막 빨리 움직여야 되는 이런 음식인데 아니면 중진국의 중산층을 위한 음식이라고 할 때 아무 상관도 없는 몰디브라고 하는 곳의 주민들이 사실은 뭐 그야말로 난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제가 봐도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제일 높은 지역이 해발 2m라 그래요. 해발 2m. 그래서 2004년도인가요? 쓰나미가 왔을 때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저 지역이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기 때문에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인기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뭐 신혼여행 가서 며칠 이렇게 지내다 오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과연 그렇게 늘 해수면 혹은 뭐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와도 좀 위험한 지역에서 산다고 하는 게 굉장히 불안할 것 같고 그래서 집단 이주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려하고 있고 뭐 호주나 아니면 스리랑카 이런 지역으로 이주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좀 국가적으로 일종의 국가니까요. 국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몰디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햄버거, 그죠? 별 생각 없이 먹는 햄버거가 사실은 여러 관계를 담고 있다는 거죠. 뭐 환경, 자연과의 관계도 담고 있고, 몰디브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지고 있고, 뭐 그다음 물론 햄버거, 맥도날드,
레스토랑, 뭐 패스트푸드 뭐 이런 것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고, 소위 말하면 선진국의 이 소비 문화, 뭐 자본주의 발전 그 과정에서 중산층의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의 다른 주민의 삶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 수업에서 현대식품 생산과 소비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 수업에서 굉장히 눈여겨서 볼 부분이 소위 말하면 이런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먹는 것, 음식, 식량, 먹거리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내 몸에 들어와서 내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뭐 생존할 수 있게 하고 혹은 뭐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다양한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사회관계의 망을 볼 수 있다면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먹는 것 혹은 우리가 먹는 것이 어떻게 자연이나 생태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주고 받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 수업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뭐 우리 동영상 내용을 정리한 거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혹은 아까 1조 조장 김유진 양이 잘 설명해 준 것처럼 햄버거와 몰디브가 있는데 그 과정에 이런 관계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햄버거 소비. 모르겠어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햄버거를 엄청 좋아하죠, 그죠? 1초에 200명이 햄버거를 하나씩 먹고 있다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먹어도 되는 거죠. 글쎄 우리는 얼마나 먹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일종의 현대 사회 혹은 미국을 상징하는 음식이 햄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특별히 미국에 무슨 뭐 전통 음식이 뭐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현대인의 바쁜 삶 혹은 조금 이따가 얘기할 이 합리성을 반영하는 것이 이제 이 패스트푸드 음식점인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식당 체인이 맥도날드이죠, 그죠? 어쨌든 햄버거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햄버거에 필요한 고기는 중남미에 이런 변화를 주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고 지구의 온난화를 가져오고 결국은 몰디브가 수몰 위기에 직면해 있고, 몰디브 사람들은 정말 사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일부 주민들은 이제 이주를 하고 뭐 이런 과정에 있죠.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예. 하나 더. 예. 아니요. 현대 모던으로 가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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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성 얘기를 좀 마저 하려고 그래요. 현대성 혹은 현대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담고 있나 하는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합리성. 합리적이다. 그죠? 어떤 사람이 합리적이다. 합리성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진정 예, 왜 손을 안 들고 예. 왜 불렀을까요, 제가? 왜 불렀을까요, 관진정 학생을? 2조 조장, 임시 조장이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예. 예, 그죠? 예. 합리성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없으세요? 우리 아빠, 뭐 이렇게, 그죠? 우리 아빠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뭐. 농담이에요. 예. 학자 중에서 혹시, 예. 합리성. 인문계죠? 고등학교 때. 예.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예?
외부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어디서? 중국. 아, 중국이요? 아, 그러면, 예. 예. 한국말 그래도 잘 하네요, 그죠? 다 잘 알아들어요? 네. 예. 예. 중국어는, 예. 예. 중국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식량, 이런 먹을거리 관련해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게 모르겠어요? 혹시 합리성이란 말은 알죠? rationality? 예, 그러면 잠깐, 3조로 넘어가 볼까요? 예. 3조의 임시 조장, 남유나? 예. 혹시 외국 아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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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성. 고등학교 때 합리성 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누구요? 로버트 루카스. 루카스까지 나오면 너무 어려운데. 예. 관료제. 관료제? 저는 그거 안 해요. 관료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관료주의. 아니, 고등학교 때 안 배웠나? 네, 내가 너무 어려운. 혹시 막스 베버라고 네. 들어봤죠? 예, 막스 베버. 알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회과학, 경영학 전공인가요? 네, 경영학 전공이면 막스 베버는 많이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그죠? 조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학자이고, 그래서 합리성 그러면 사실은 바로 막스 베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막스 베버의 개념 가운데 뭐 관료제라든지 뭐 국가에 대한 분석, 조직에 대한 분석 이럴 때 막스 베버가 굉장히 중요한데, 막스 베버가 이 자본주의적 발전 아니면 현대 사회의 등장을 바라보면서 현대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게 합리성의 증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도 뭐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도구적 합리성, 그 instrumental rationality라고 하는 도구적 합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이런 걸 이제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발견하는 게 도구적 합리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도구적 합리성이 잘 실현된 게 체계적으로 실현된 것이 관료제예요. 그러니까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 관료주의다 굉장히 나쁘게 표현되지만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직 운영 방식으로는 굉장히 합리성이 극도로 배태된 것이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가 있고 그 부서의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팀을 나누고 그 팀 안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는 개인들이 일을 하죠. 그리고 그 조직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한 사람이 무슨 왕이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따라서 혹은 그 관료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나치게 경직되기 때문에 관료주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19세기에 이런 새로운 조직 운영 방식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더 이상 무슨 한두 사람이 무슨 뭐 왕이 시켜서 아니면 장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인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의 역할들이 나눠져 있고 그 역할에 따라 어떤 임무가 부여되고 규칙이 있고 그래서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과의 과장이라고 해도 그 과의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딱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이 그만두고 B라는 사람이 과장으로 와도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운영하게 돼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야말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도구적 합리성이란 말이 담고 함의하는 것처럼 목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목표에 대해서는. 오직 수단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무슨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은 하나의 관료 조직이고, 관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일단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뭐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그 4대강 사업이 있죠. 4대강 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한 4대강 사업은 정말로 예산 낭비요. 그 다음에 도저히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 파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아마 이제 예산 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4대강 소위 말해 제방화, 뚝을 쌓고 댐을 쌓는 작업을 통해서 망가진 생태계를 혹은 수지를 아니면 수변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댐을 부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연구원 가 있으면서 뭐 생태 복원 관련돼서 4대강 사업이 사실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예요. 4대강 복원 살리기 복원 사업인데, 이 복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사례들을 제가 뭐 몇 군데, 뭐 독일의 사례, 뭐 이런 것들과 비교를, 독일의 사례, 그다음 미국의 플로리다의 복원 사례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뭐 복원이 아니에요. 정말 차라리 그 말이나 쓰지 않고, 뭐 4대강 개발 사업 그랬다면, 제가 좀 화가 덜 나고 아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제가, 뭐, 책을 몇 사람이랑 같이 이제 썼는데, 예, 4대강 사업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주기 바래요. 지금 정치적으로 우파냐 좌파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또 홍보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22조 플러스 알파, 해마다 아마 계속, 여러분들 하면 녹차, 라떼랑, 녹차, 뭐 이런, 그런 식, 녹조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내성천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실제 그 영향들을 공사 진행 중에도 보고 그랬었는데, 하천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싼 아니면 하수 밑, 물 밑 이런 곳에 있는 정말로 복합적인 생태계예요. 저는 뭐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귀동냥해서 들을 정도지만, 그러한 생태계를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고 복합적인 생태계를 그야말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파괴해버린 것이 4대강 사업이고, 뭐, 그것의 뭐 간단한 이해가 이제 뭐 수질 오염이긴 하지만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거나, 그 사업을 진행한 것이 이제 결국은, 뭐, 4대강 추진 사업단 공무원들, 국토건설부,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인데,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했던 진영에서는 그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명단을 사실 전부 다 모으고 있고, 그 상태 발언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 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 한 정권에서 그냥 뭐 단순하게 그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그 여파는 여러분들 후속 세대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요지는 공무원들을 꼭 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죠? 이 일을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목표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임기 내에 해야 된다. 딱 하고 목표가 세워지면 뭐 국토해양부건 어디건 간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을 완성시켰죠, 사실은. 임기 내에.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임기 내에 이런 22조짜리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세계가 놀랄 만한, 어쨌든 간에 굉장히 굉장한 일이죠. 예.
그래서 이 공무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영혼이 없는 게 어떻게든 당연하다. 그냥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관료 조직의 특징이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도구적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치 합리성이나 목적 합리성이 아니라 도구적 합리성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 이게 이제 현대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조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기업, 경제활동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기업의 목표는 뭐예요? 이윤이죠. 이윤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 그래서 여기 경영학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죠? 저는 정말 경영학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인문학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학부 다닐 때. 그래서 정말로 좀 폭넓고 깊이 있는 사고도 하고, 약간 인문학, 생태학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정말로 사회적 책임성을 가진 기업가가 돼야지, 그냥 자기 전공에서 경영학에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큰 기업가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경영학 하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것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인문학이나 아니면 자연과학 이런 쪽 수업을 듣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기업 경영에서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운영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가 왜 재미있는 사례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아마 다다음 시간쯤에 이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맥도날드화, 조지 리처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에 보면 맥도날드화, 여러분들도 보신 분 계시죠? 그래서 맥도날드화라고 하는 책이 수험생들에게는 제법 유명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논술에서 나왔기 때문에. 논술에서 몇 년 전에 고대에서도 나오고 연대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 맥도날드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합리화예요. 극도의 합리성의 어떤 심화, 도구적 합리성. 그래서 무슨 이 조지 리처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맥도날드화를 통해서 맥도날드를 비판하려고 혹은 비난하려고 쓴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맥도날드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 패스트푸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징, 즉 도구적 합리성의 어떤 아주 극단적인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이것을 아주 그냥 기능적으로 본 거죠. 그 음식이 줄 수 있는 무슨 미적인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그러니까 입에 주는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맛이 주는 어떤 쾌감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으면서 관계를 맺는 친구와 대화하고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음식을 소비하면서 생산자를 생각한다든지 관계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이런 게 아니라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기능,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제 맥도날드 음식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문에서부터, 그죠? 딱 들어가면 그 메뉴가 딱 있고, 아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해도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서도 주문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죠? 한국에서 먹던 대로 무슨 빅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3번, 넘버 3, 영어가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쪽에서 물어보면 약간 헤맬 수도 있겠네. 콜라 괜찮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 잘 아니까. 어쨌거나, 굉장히 표준화된 메뉴, 그죠? 저도 처음에 유학하러 갔을 때, 소위 말하면 수제버거, 햄버거를 주문할 때, 진땀을 정말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사실 줄 쭉 서가지고 이제 앞에 사람이 어떻게 주문하는가 이렇게 보는데 영어가 귀에도 잘 안 들리고 그러는데 주문을 하는데
그냥 햄버거를 주면 좋을 텐데, 뭐, 토마토를 넣을 건지, 무슨 뭐, 레터스를 넣을 건지,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무슨 마요네즈는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그죠? 그래서, 그냥 햄버거 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기웃기웃 하다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오늘은 이제, 다른 거 먹어야지. 그래서 나가서 그냥 뭐, 자판기에서 샌드위치를 빼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근데 그런 번거로움이 없죠. 맥도날드라고 하는 공간. 여러분들이 가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뭐, 3번 메뉴인데 거기서 무슨 뭐, 저기 마요네즈는 빼고 그 다음에 저기 토마토는 좀 더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 일하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예, 굉장히 당황하겠죠. 뭐라고 욕은 안 하겠지만 별 희한한 사람이 있겠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실제로 주문한 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황은 주문하는 사람도 아니면 주문을 받는 사람도 전혀 기대하지 않죠. 굉장히 규칙성, 프레딕터빌리티가 있는 거죠.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딱 3번 메뉴 하면 3번 메뉴에 딱 그냥 간단간단. 그 다음에 그 주문을 받아서 나오는 음식이 햄버거가 아마 그냥 마이크로에 대표해서 나오나요? 어떻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아마 불질을 이미 다 익힌 레디메이드 된 음식 햄버거겠죠. 그죠? 그래서 주문한 후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음식이 바로 나오도록 돼 있고, 그래서 주문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받으라고 줄 서 있으라고 그러면 기다리면 뭐 글쎄 한 1분 2, 3분 뭐 해서 나오죠. 그죠? 그리고 가져가서 제게는 햄버거 맥도날드 집에 굉장히 빠른 음악이 나온다 그래요. 빠른 음악이 나오면 거기에 템포에 맞춰서 빨리 먹고, 그리고 근데 그런 어떤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이야기긴 한데 어떤 사회나 문화 속에서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햄버거집 맥도날드에 가보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하여간 워낙은 음식점 맥도날드 주인 입장에서 보면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면 막 앉아서 뭐 한 2시간 입하고도 하고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조금 다른 기능을 수행하긴 하는데 워낙은 사실은 이 맥도날드라고 공간은 음식을 먹고 사라지는 공간, 빨리 먹고 빨리 가는 공간, 아니면 소위 말하는 테이크아웃 해서 그죠? 들고 나가서, 아니면 드라이브인 해서 차 가져가서 음식을 픽업해서 뭐 차에서 먹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야말로 먹는 기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주는 게 맥도날드죠. 그죠? 그리고 소비자들도 맥도날드에 가서 특별히 아주 맛있는 그런 요리를 기대하지 않죠. 그냥 기능만 수행할 뿐이지. 그래서 배고픔 아니면 현대인의 바쁜 삶에 적합한 형태의 음식으로 이해를 할 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도구적 합리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또 아마 최저임금 이런 것들, 그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단순한 노동이고, 어떻게 보면 음식점의, 맥도날드 음식점 입장에서 본다면, 특별한 어떤 기능을, 전문적 기능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진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냥 단순한 노동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누구라도 가서 한두 시간만 이렇게 좀 하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대체 가능하죠. 리플레이스블 하죠. 그래서 그 대개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가장 낮아요. 보통. 왜냐하면 그래서 되게 이제 서양 같은 데 보면 10대 노동자들이 많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쨌든 현대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도구적 합리성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현대 사회에서 현대적인 중요한 특징이고, 우리의 음식 체계에 커다란 어떤 영향을 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이런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쭉 가죠. 예. 자, 참 큰일 났네요. 그죠? 이 현대 식품 생산과 소비의 사회학, 그래서 지금 현대를 얘기하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요. 이제 식품, 그죠? 사회학, 뭐 이런 개념들을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한 학기 내에 끝날 수 있을지. 예.
식품 혹은 뭐 먹거리 이게 뭐냐, 그죠? 뭐 요새는 간편해져서 위키피디아를 두들기면 푸드가 뭔지를 알 수 있대요, 보니까. 그래서 뭐 영어로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죠? Nutrition to provide nutrition support for the body for pleasure. 그래서 인간이 생존하거나 성장하기 위해 섭취되는 영양물, 또 즐거움을 주는 영양물. 그래서 식품,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운동하기 위해서는, 혹은 뭐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푸드이다, 먹거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음식이 주는 미각적인 즐거움이 있죠, 그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죠, 그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우리 말로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식량이나 식품이나 음식이나 먹거리 훨씬 제가 볼 때는 우리말이 다양한 표현으로 푸드를 번역할 수 있고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다음 빨리 끝났죠? 푸드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회학, 그죠? 여기 사회학 과목 들어본 사람 있으세요, 혹시? 네. 언제 들었어요? 아, 사회학과예요? 네. 사회학과 들을 필요 없는데, 이거. 네. 몇 학년? 저 이제 2학년. 2학년? 아, 사회학 과목 들었어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학이 뭐예요? 잘 걸렸다. 네. 사회 전반적에 대해서 탐구하고 고민하는 학문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모르겠죠, 그죠? 네. 그럼 사회가 뭐예요, 그럼?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네. 또 크게 자신이 없나 봐, 그죠?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네. 다 살아가는 게. 네. 네. 2학년. 2학년이면은 이제 막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학을 공부할 때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사회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회학 비전공자들이 들을 때는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그럭저럭 어떻게 보면 사회학을 거의 30년 이상 했네요. 근데 사회가 뭔지 그렇게 물어보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 사회학을 시작한 학생에게 사회학이 뭐냐, 사회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는 굉장히 가혹한 짓이네요. 내가 생각해도, 그렇죠? 그 교수의 어떤 권력을 악용한 그런 것같긴 한데 사회학이 무엇일까요? 여기 대학원생이 있는데요. 예.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굉장히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될 대학원생이고 조교인데요. 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민영입니다. 이번에 사회학과 석사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조교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한테는 박수 안 쳐주고 예. 그 사회학 관련해서 이제 예. 꼭 진짜 물어본 건 아닌데 뭐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사회학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나 경제나 다른 여러 인문학과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제 다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좀 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일단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사회학이 뭔지를 이해한 거라기보다는 사회학의 어떤 시각이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네요. 근데 저랑 좀 면담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시각이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훌륭한 답변이었다고 제가 이렇게 칭찬은 표면적으로 하고 나중에 따로 만나서
사회학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예. 그쵸? 아까 정답을 딱 찍었잖아요, 일단. 사회에 관한 학문이다. 그죠? 근데 그래도 역시, 궁금하죠. 그럼 도대체 사회가 뭐야? 그죠? 예. 뭘까요? 예. 사회에 관한, 사회 요소를, 좀 얘기할 수 있게 쭉, 예. 사회학 그러면 사실은 뭐 사람들마다 정의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대학원생 최민영 군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와 경제 혹은 정치학 경제학에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죠. 정치는 아마 권력의 문제를 정치학은 다룰 것 같아요. 경제는 아마 시장이나 시장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을 다루는 게 경제학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회학은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 안 다루는 거를 다룬다. 나머지.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죠. 를 다룰 뿐만이 아니고 정치와 경제가 다루는 것도 다 다룹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치사회학도 있고 경제사회학도 있어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각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좀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게 사회학이에요. 질문을 끝없이. 아까 합리성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가치 합리성의 문제까지도 다뤄요. 무슨 얘기냐면 정치학 하시는 분도 아마 여기 있겠죠. 근데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정치 제도나 어떤 현재 게임의 규칙 안에서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고 뭐 선거가 어떻게 되고 이런 질문들이 아마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학에서는 권력 자체에 대해서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고 권력은 정당한 것인가 뭐 약간 이런 문제까지도 다루게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는 아마 시장 경제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뭐 학문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사회학은 소위 말하면 이 거래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하는 게 과연 인간의 본질일까? 그것도 굉장히 특수하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시장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사회학자들은 하죠. 사회학자들은 그런 면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아까 최민영 군의 표현에 따르면 비판적, 뭐 성찰적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던져주길 바래요. 계속 질문을 끝없이.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고 뭐 이렇게 답할 수 있다. 끝나지 말고 이렇게 답하는데 그 답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사회학자들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정치 경제 뭐 다양한 현상들을 다루는데 그 다루는 방식이 하나는 뭐 시각이나 입장을 얘기했지만 최고는 일종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보다 조금 근본적인 과정에 관심을 가져요. 권력이나 무슨 뭐 시장에서 거래 이런 것도 이제 관계라고 하는 relationship이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안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여러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죠? 뭐 그럼 점지하게 학문 영역이 되겠지만,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꼭 돈만으로 관계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감정, 뭐 사랑으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뭐 가족이라고, 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아니면 정치학에서 관심을 가진 것처럼 권력, 힘, 파워, 뭐 아니면 위계,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관계를 맺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관계라고 하는 이런 그런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패턴,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제도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뭐 정치 제도나 교육 제도나 종교 제도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보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사회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저희들 생각에는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관계에 의해서. 관계망이 다양한
결합을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게 사회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이 사회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추상적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사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게 한 가지 질문 방식이에요. 사회의 요소. 그래서 아까 제가 관계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소 추상적이라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관계가 어떻게, 혹은 관계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좀 요소로, 구체적인 요소로 보면 좀 잘 알 수 있겠다 해서, 질문을, 그러면 사회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사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사회의 요소는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대개 한 3가지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는 맨 처음에는 사람, 그죠? 사람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강의실에 있는 지금 현대 식품 생산과 소비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이 관계망을 하나의 사회라고 합시다. 사회. 그죠? 그래서 제가 사회학자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자 입장에서 갑자기 이 방에 뛰어 들어왔어요. 이 사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사회학자로서 이 사회를 연구하고 싶을 때 제가 맨 처음에 하는 작업은 여기 사람들이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 되겠죠. 그죠? 인구예요, 인구. 사람. 숫자. 얘네 보니까, 쉬운 9명이 있구나. 이 사회의 인구는 59, 쉬운 9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내가 이 사회를 아는 지식의 첫 출발이 됩니다.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숫자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게 보니까 사회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굉장히 젊은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딱 보니까 대개는 20대 초중반 맞죠? 그죠? 혹시 30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역시 30대는 없는 것 같고요. 20대 초중반 후반? 좀 이렇게 성숙한 학생들도 아마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학번이 좀 높은 학생도 있겠지만, 연령대를 알면 이 사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사회학자들이 어떤 사회를 알고자 하면 인구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고령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게 되죠. 사회학자들이. 그래서, 제가 특히 먹거리에 관심 있는 사회학자라면 여기 59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곳이 하나의 사회라고 가상의 사회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양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것들을 59명이 나눠 먹으면 1인당 얼마나 돌아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20대 초중반이라고 하는 연령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죠. 아마 70대, 80대 노인들이나 아니면 3살, 4살 먹은 아이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식욕이 왕성하겠죠. 그래서 엄청 먹겠구나. 그래서 이거 1인당 칼로리 3,000칼로리는 제공해야 될 텐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젠더. 보통 이제 사회학자들이 성에 따라서, 젠더에 따라서 사회적 행위가 달라질 수 있고,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성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보통 성비, 섹스 레이시오, 이런 걸, 이거를 보통, 여아 혹은 여성, 백인에 대한 남성의 수를 성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남성이 더 많다면, 남학생이 더 많다면 108 이렇게 되겠죠. 108 정도 된다. 그러면 약간 남성이 좀 많구나.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있는 이 학생이 여기 있는 학생보다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제가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예. 그래서 아마 남성 혹은 뭐 체격이 좀 크다든지 뭐 이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밥을 더 많이 먹겠죠. 그러면 식량 문제는 어떻게 이게 관련이 될까?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또 던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사람을 구별하는 방식이 국적 아니면 문화, 인종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되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혹은 어느 문화권에서 왔냐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뭐 서양 사람들은 뭐 고기와 빵을 좋아하는데 한국 뭐 일본 중국 사람들은 쌀을 좋아하고 뭐 같은 중국에서도 아마 저쪽 강북 쪽은 아무래도 밀을 많이 먹고 강남 쪽은 뭐 쌀을 많이 먹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음식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고 그것들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 사회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식품 생산과 소비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약간 남성이 많고 20대이고 그 다음에 국적으로 보니까 한국 국적이 많고 아마 밥과 김치가 굉장히 중요한 식량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한 사회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직, 뭐 제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슨 동물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그죠? 사회적 동물, 그죠? 사회적 동물. 예.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이 얘기는 사람들이 모이면 신기하게도 혼자 가만히 그냥 있질 않고 뭔가를 하여간 뭐 만들죠, 그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59명이 이 강의실에서 앞으로 50년 동안 살아야 된다. 폐쇄된 공간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과 얼마나 어떤 분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뛰어내리고 막 자살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산다. 뭐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가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는 안 친하고 뭐 그래서 뭐 우정 그다음에 무슨 뭐 갈등, 미움 또 뭐 사랑. 그래서 뭐 서로 사랑에 빠져서 또 뭐 50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이제 배우자를 찾아서 그죠? 결혼해가지고 그죠?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가족이 만들어지죠.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이를 낳고 그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낳고 나서는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겠죠. 또 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뭐 보니까 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서로 교환을 해야 되겠죠. 야, 빵 조금만 줄래? 뭐 나 물 줄게. 뭐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하게 되고 또 뭐 그것을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화폐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사용될 수 있는 지역 화폐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조직 제도, 이 사회에 적합한 조직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가족, 학교, 종교, 회사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끼리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은 뭐 교회를 만들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사찰을 만들어서 불교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직과 제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조직과 제도는 사람들 개개인의 어떤 합과는 달라요, 그죠?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구조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여기 있는 59명을 안다고 해서 이 안에 만들어진 조직이나 제도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그 각각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특수한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사회학자라면 여러분들 개개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 조직, 학교면 학교, 뭐 가족이면 가족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해야 이 사회를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안에서 먹거리를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나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뭐 생산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 땅 일부를 어떻게 무슨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아니면 태양과 수경 재배 이런 걸 통해서 뭐 먹을 걸 생산하고 생산하니까 하는데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 창문을 통해서 외부에서 뭐 먹거리를 수입하자. 뭐 이렇게 수입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슨 뭐 여러분의 지식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뭐 컴퓨터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갖다 요 창문을 통해 팔고 뭐 쌀을 수입해 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하나의 뭐 이런 먹거리를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가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 이 먹거리 체계예요. 과연 이 먹거리 체계가 어떤 형식으로 움직여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될 텐데 어쨌든 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 플러스 조직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를 다 알까? 뭔가 부족한 게 있다. 뭐죠? 어떻게 알았어요? 문화. 예, 저기 써 있었죠? 예, 예, 저기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문화, 상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알고 조직도 알지만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한 사회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문화, 상징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나름대로 공유된 보통 인식의 지도, 커그니티브 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맥락, 어떤 문화적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도가. 그리고 그것이 그 지도가 공유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완벽한 지도는 아니지만 대개는 비슷한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올해가 이제 딱 20년째예요. 20년째인데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몇 개나 했을지 모르겠어요. 엄청 했겠죠. 하여간 보통 한 학기에 2과목이나 3과목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강의 혹은 강의실에서 예를 들면 물구나무 서기를 하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 누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 기록을 깨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강의실이라고 하는 공간 혹은 이 사회에서는 특정한 행위 양식이 전부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되게 보면 지금 머릿속으로는 아마 딴 생각하고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공간에 앉아서는 일단 의자에 앉아서 펜을 들고 나를 쳐다보는 척하고 그죠? 그다음에 필기를 아니면 하는 척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행위 유형이 공유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강의실이라고 하는 공간, 이 공간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게 적절하다, 적합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규칙이 공유되고 있고, 나도 이 공간에서는 갑자기 내가 누워서 잠을 잔다든지 아무리 졸려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 혹은 이 사회적 상황 속에서는 앉아서 앞을 바라보고 눈을 막 뜨려고 지금 막 졸리지만 그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라는 거죠, 문화. 그래서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조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졸면 쫓아가서 이렇게 약간의 표시를 할 거예요. 뭐 좀 졸지 말아 달라는. 뭐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학생들 구타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데 어쨌든 수업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눈을 뜨고 가능하면 이야기를 듣고 또 하여간 바라기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이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질문도 하고 뭐 그냥 커멘트도 하고
아니면 뭐 내가 한 말이 좀 적절하지 않다든지 이해가 안 된다든지 뭐 그러면 뭐 끼어들고 이렇게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한국의 강의실에서의 어떤 문화가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강의실에서는 그냥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학생은 그냥 듣거나 필기를 하는 게 아주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수업 공간의 어떤 문화인데 그런 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문화를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를 아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거리와 관련돼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되게 뭐 아마 하루에 3끼를 먹을 것이다. 아니면 밥과 국과 뭐 김치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루 식사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를 식문화를 공유한다는 거죠. 공유하는 건데 근데 문화도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되게 전승돼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식문화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책에서 성문종합영어에서 배웠을까요? 아니죠? 정석? 어디서 배웠어요? 가족. 그렇죠? 가족. 가족에게 배우죠. 그 가족은 구체적으로 누구죠? 부모님. 그죠? 부모님이죠.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제 부모님. 왜냐면 부모님,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 제가 첫 시간에 드린 설문지에 음식하면 생각나는 것 2가지 적으라고 했을 때 엄마라고 쓴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식문화의 가장 출발점은 아마 가족이고 대개는 이제 어머니,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전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윗세대 아마 얼만큼 계속 이 문화가 계승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머니도 그 어머니에게 혹은 그 가족, 부모로부터 음식에 대한 선호라든지 취향, 뭐 맛,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 내려왔겠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어쨌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윗세대로부터 받지만 또 아랫세대로 전승하면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예컨대 뭐 20대들은 실제로 쌀 소비량이 뭐 140kg 일당 연간 140kg에서 68kg로 줄였다 이런 얘기는 쌀 중심의 어떤 식습관이 많이 바뀌고 그 대신에 밀이라든지 과일, 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됐고 뭐 음식 종류로 봐서도 파스타를 많이 먹게 된다든지 뭐 하여간 빵을 많이 먹게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문화적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고 혹은 이 수업에서 우리가 사회학 현대식품생산과 소비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여기까지 다음에 뭐죠? 한번 넘겨볼까요? 예. 예. 정리를 할 시간이 1분 정도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현대 식품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 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들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현대 식품 생산과 소비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 수업은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사람, 조직, 문화가 음식의 생산과 소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공부하는 게 이 수업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도 이런 거예요. 제가 뭐 햄버거는 그 이전에 뭐였지? 고기는 어디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먹거리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유통되는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혹은 먹지 못하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먹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어떻게 조직되는지 어떻게 관계 맺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질문을 던져주길 바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큰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냥 서장, 그죠? 아마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했지만 서장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읽고 오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서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